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8일 목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.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휴의 영상 녹화 일정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한국장 문 닫았으면은 한국장 휴장이면은 저녁 영상 없고요. 미국장 휴장이면은 아침 영상 없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평상시처럼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. 미국장은 계속 정상적으로 하죠. 추석 때도요. 그러니까 아침 영상 하루에 한 편만 올라갈 겁니다. 대신에 뭐 어쨌든 한국장 쉬니까 뭐 딱 아침에 몇 시에 올린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요. 조금 좀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오전 중에 뭐 하루에 한 편 정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추석 연휴에도 미국장이 열려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던 대로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 미국장 마감 좀 살펴볼게요. 어제 미국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. 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어떤 매수세를 확인한 거고 뭐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등장하긴 한 거고 어디엔가의 지지력을 만든 거예요.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 좀 경제지표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가 엄청난 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이 시장의 흐름에 부정적인 지표들이 좀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일단 반등을 한 거죠. 이 요즘에 확실히 좀 단기적으로 증시가 좀 많이 급하게 빠진 면이 분명히 있고 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세계 증시가 일제히 도달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 기대해 볼 만한 자리였다고 봅니다. 그 와중에 뭐 일부 경제 지표들이 뭐 어떻게 나오기도 했는데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술적인 의미로 움직인 게 더 크다라고 보긴 하는데요. 하여튼 자 어제 무슨 경제 지표가 있었냐? 뭐 유로존 GDP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나마 뭐 다행인 점이죠. 근데 뭐 이러다라고 해서 유로존이 75bp를 올리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? 그거는 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. GDP 저렇게 나온 걸 보고 야, 유로존 괜찮네. 75bp 올릴 수 있겠다.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다소 무리일 수가 있겠죠. 아무튼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어제 이 미국에서 또 좀 봐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미국의 경상수지, 미국 경상수지가 아니고 무역 적자 이런 부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무역 적자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0 빌리언에서 마이너스 70 빌리언으로 바뀌었죠. 요 뉴스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무역 적자가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 또한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겠죠. 물론 뭐 요것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 달러 가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. 요건요.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기사는요. 그래서 하여튼 무역 적자가 감소되고 있다. 그만큼 미국의 어떤 수출이 잘 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와 관련해서 어젯밤에 재밌는 그 보고서도 하나 있긴 있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제목이 이겁니다. 미국 경상수지가 31년 만에 흑자가 된다면? 이란 제목의 보고서인데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대략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달러 추가 강세 환경 외환 시장의 환율 주요 변수로 천연가스 가격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한 원인이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본격적으로 등판하면서부터 그죠. 그 미국이 본격적으로 천연가스를 팔아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러가 더 강세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.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뭐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뭐 요거 에너지 수출이 바꿔놓고 있는 미국 경상수지 그림 요렇게 써져 있고요. 에너지 수출이 전체 무역 수지 적자의 3분의 1까지 늘어났다라는 거 그죠? 굉장한 이야기입니다. 미국은 천연가스 최다 생산국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다만 아직까지 그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최고인데 천연가스 수출은 아직까지는 좀 덜 하고 있습니다.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규모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이고요. 근데 이제 천연가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오늘부터 수출을 하겠어라고 해서 천연가스를 딱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싶으면 그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그 전에 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수출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죠.
지금은 이제 미국이 수출을 더 많은 수출을 위해서 어떤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, 시간이 지나면은 이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규모가 러시아를 추격할 가능성도, 러시아를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.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게 된다면은 더욱더 달러 강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.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요즘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이 세계 증시 혹은 뭐 달러 인덱스 혹은 뭐 유로화, 이 여기저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을 좀 잘 보셔야 되긴 되는데, 참고로 천연가스 가격은 일단은 어딘가 저항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. 뭐 이런 점들이 주요 지지선에 근접한 세계 증시의 반등에 또 일부 도움을 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.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더욱더 달러 강세, 세계 증시 부담 이런 게 될 수 있는데, 어쨌든 다행인 거는 9.3 이상으로 더 이상 이제 천연가스가 가격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이 보고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KB증권 들어가셔 갖고 다운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. 그래서 하여튼 그 미국의 그 천연가스 수출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, 이런 것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욱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래서 어디까지보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왔냐면은 그죠, 그 경제 지표들 보다가 이까지 왔는데, 하여튼 뭐 저 정도 내용들이 있었고, 레드북 뭐 발표가 됐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. 뭐 대략적으로 제목만 보겠습니다. 연준 베이지북, 7월 이후 경제 변화 없어, 올해 물가 압력 지속,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, 연준 부의장 클라리다 인플레 낮추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했고,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여전히 높은 인플레, 연준이 할 일이 많다, 뭐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. 그냥 뻔한 이야기들,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.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, 뭐 이미 다 반영이 된 그런 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어젯밤에 좀 이제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. 캐나다에서 그 금리 결정을 했는데 75bp를 올렸어요. 이게 시장에 그래도 조금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요. 이 캐나다에서 75bp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, 여기 그 75bp 미국의 9월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, 75bp 인상 가능성이 그 캐나다가 75bp 인상하고 나서 거의 뭐 80%를 넘어가더라고요. 한 82%인가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.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더라고요. 그로 인해서 시장의 뭐 긴축 우려 이런 게 다소 좀 높아졌었다, 요 정도가 좀 그 어제 좀 쇼킹한 내용, 뭐 쇼킹하진 않았죠. 사실 뭐 다 예상했던 거니까. 하여튼 어제 좀 큰 일은 그거였다라는 거 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아무튼 증시의 반응이나 이 채권 시장의 반응은 좀 달랐다는 거죠.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증시는 조금 좀 빠르게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고, 왜 빠졌어요? 긴축 우려 때문에 빠졌죠. 그리고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3.2를 넘어가는 등 최근에 좀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. 중요한 저항까지요. 금리는 중요한 저항까지 많이 올랐고, 증시는 중요한 지지선까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단기적인 측면에서, 중장기적인 측면 말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금리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고요.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어젯밤 캐나다에서 75bp 기준금리 캐나다에서 75bp를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증시는 오히려 반등하고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. 물론 뭐 증시가 올랐다,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당장 이게 긴축 우려가 완전 사그라들었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,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은 이 어떤 우려의 선반영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,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캐나다의 그런 조치로 인해서 이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금리가 좀 떨어졌는데, 이런 부분은 이 최근에 좀 급하게 움직였던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에너지 충전 혹은 뭐 조정 과정 이런 거를 훌륭하게 마쳤다라고, 그런 게 좀 나온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밤이 좀 제일 중요하죠. 사실 오늘 밤에 이제 유로존 기준금리가 결정이 나는데, 유로존 그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이벤트가 뭐 역사를 바꿀 엄청난 중대한 이벤트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, 그냥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나가는 이벤트에 불과합니다만은,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 인덱스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로존이 건강이 좋냐, 미국이 건강이 좋냐,
요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 금리를 이번에 50으로 올리든 75로 올리든 그게 어떤 중장기적인 뭐 추세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, 아무튼 근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놔야 되겠고, 그래서 이야기가 좀 샜는데 오늘 밤에 있는 이 유로존 통화정책회의가 이 나름 중요한 이벤트라고요. 근데 이제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는 이 증시와 금리 채권 시장은 좀 지난번에 급격한 움직임들을 일단 일부 좀 되돌리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젯밤에 이런 되돌림, 증시의 반등 혹은 금리의 조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유로존이 어떤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범위가, 그런 여유가 좀 더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너무 타이트하게 많이 빠져놓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등밖에 못할 거고, 너무 많이 올라놨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려올 수밖에 없을 텐데, 어젯밤에 일단 반등을 하고 금리는 조정이 나오고 이랬으니까 오늘 밤에 뭐 유로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좀 이제 증시나 증시나 채권 시장이 뭐 위로 많이 오르든 뭐 밑으로 많이 떨어지든 어느 정도 좀 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를 좀 만들어낸 게 어젯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큰 뭐 이제 앞으로 뭐 반등을 한다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오늘 밤에 있는 22 통화정책 회의를 좀 잘 살펴보자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, 이 기술적으로는 대신에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겠죠.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S&P를 좀 먼저 보자면요. 여기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한 5, 6거래일 동안 결국 3,900을 지킨 꼴이 됐어요. 그래서 5, 6거래일 동안 3,900에 대한 지지력을 만든 꼴이 됐고, 이 정도면은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빅스의 측면, 변동성 지수의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,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3,900을 붕괴시켰잖아요. 그러면 어제는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단 말입니다. 근데 일단 어제 밤에 이 지지를 함으로 인해서, 그리고 반등을 함으로 인해서 변동성 지수들도 좀 많이 죽어 내려왔고,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하긴 한 상황이에요. 일단 위쪽으로 방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, 이 정도면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온 거고, 일단은 이 양봉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위쪽으로 좀 보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저점이 어제도 살짝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뭐 하여튼 조금 시장에 불안한 점은, 네, 그 시장이 좀 불안한 점은 여전히 있긴 있는데, 하여튼 중요한 건 장대 양봉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다라는 거고, 오랫동안 지지력을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겁니다. 대신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뭐 더 오를지 아니면 뭐 다시 되돌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,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제 나온 그런 양봉이 시작이 돼서 S&P가 다중바닥형을 만들면서 추세 전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 거고, 하여튼 뭐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으니까 일단 뭐 딱히 어제 양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가만히 일단 지켜보자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지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한 5거래일 동안 결국 12,150짜리를 지지력을 테스트한 건데,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돌파 한작 했으니까 지난 4, 5거래일 동안 여기에 지지력을 만들었구나, 지지선을 만들어냈구나,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겁니다. 이 9월 1일 날 매수세가 한번 등장하고 어젯밤에 이제 일주일 만에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. 이 뭐 S&P건 나스닥이건 간에 이 의미 있는 매수세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죠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변동성 지수 같은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어젯밤에가 좀 굉장히 좀 위험한 날이었는데, 이 어젯밤에 이렇게 죽어 내려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거. 그래서 27자리가 무거운 저항이 쌓이고 있습니다.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시장이 다시 대폭락도 시작될 수 있는 건데, 어젯밤에 이제 이걸 안 넘어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, 아래쪽으로 죽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좀 안정이 됐다, 이 정도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증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, 반도체 지수까지 한번 좀 볼까요? 반도체 지수도 일단 반등하고 있죠.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지난 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간 어딘가를 지키고 있다,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고요. 일단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으니까
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. 근데 일단 반도체 지수는 확실히 좀 약하긴 하죠. 많이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. 이 S&P나 나스닥과 좀 다르게 좀 많이 약한 모습이죠. 하여튼 이 S&P고 나스닥이고 어젯밤에 이 둘 다 이 중요한 그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이긴 했지만,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중요한 저항을 완전히 뭐 넘어서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죠, 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창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저항들을 완전히 넘어서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는 거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죠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이 대략적으로 12,300 정도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. 12,300을 넘어서면은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이 참 S&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요한 저항을 좀 넘어섰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. 이 중요한 저항대가 사실 좀 두 군데긴 하네요. 그래서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고 그래도 S&P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저항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좀 있어는 보인다.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릴게요.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4,000 정도? 3,990 정도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,990 정도 넘어가면은 조금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.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S&P 3,990 자리를 넘어서면 탄력적인 반등.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,300 정도 자리를 넘어서면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하다. 그 전까지는, 그거 넘어서기 전까지는 이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줄줄줄 기다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,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, 채권 금리들은 어제 빠졌습니다. 오히려 캐나다가 75bp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긴축의 선반영 이러면서 일단 하락을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,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이거 위쪽으로 더 넘어가려는 분위기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어딘가에서 죽을 거면 여기 어딘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계속 어쨌든 레벨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 레벨업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의 이 저항을, 전고점 저항을, 이거는 지금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금리들도 뭐 저렇게 좀 빠졌다라는 거, 물론 이 오늘 밤에 20일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또 움직이겠죠.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좀 하락했죠, 그죠? 오히려 75bp, 캐나다가 75bp 인상했다라는데, 긴축 우려가 자극됐다라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하락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선반영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. 말도 안 돼, 이게 아니고 선반영으로 인한 뭐 조정이 좀 나왔구나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린 게, 이게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22 통화정책 회의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한 여유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다고요.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통화정책 회의 해버리면 딱히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근데 일단 장대음봉 만들어내면서 약간 좀 여유를 좀 만들어낸 거죠.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범위, 이런 여유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 달러 인덱스나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봤고요. 국제유가가 좀 어젯밤에 좀 중요했는데, 결과적으로 이 추세가 무섭긴 한가 봐요. 아래쪽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역시 95달러를 붕괴시켰던 것이 의미가 컸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, 이제 뭐 그냥 국제유가 계속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거기다 달러 인덱스의 상승 이런 것도 국제유가의 부담스러운 요인이겠죠. 그래서 저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진 것들, 저런 것들이 또 인플레 우려 완화 뭐 이러면서 증시에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요. 증시 상승에요.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저거 상방 보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,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상승할 거면 9.3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9.3이 아니고 자꾸 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위쪽으로 보기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. 위쪽으로 볼 수가 없어요, 아직까지는요. 물론 이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가 있어요. 이 7.65 이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의미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. 이 자리에서 지지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일단 알 수 없는 부분이고, 하여튼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이제 천연가스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안심하실 수 있는 거고요. 하여튼 뭐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증시 반등에, 어젯밤 증시 반등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,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하여튼 모르죠. 이 7.65자리를 여기를 붕괴시키지 않고 여기서 버티다가 또 박스권 만들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, 하여튼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자리 붕괴되면은 저는 일단 더 이상 일단 천연가스는 상방으로 일단 안 볼게요. 그래서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좀 다 살펴본 것 같고요. 어젯밤에 있었던 일 다 봤죠. 네, 어젯밤에 있었던 일 다 봤고, 한국 증시 오늘 일단 조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괜찮죠. 일단 달러가 어젯밤 안 올랐잖아요. 달러가 어젯밤 떨어졌고, 그리고 반도체 지수 올랐고, 미국 증시도 올랐으니까 일단은 한국 증시 분위기는 일단 조건들은 좋게 출발했습니다. 오래간만에요. 조건들은 좋게 출발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, 조건들이 좋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갭상승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장중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빠질 가능성이 좀 크긴 커요. 왜냐하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이죠. 그런 점들 정도 염두를 해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미 있는 전저점으로서의 지지력 자리가 16,100원 뭐 이 정도 자리인데, 어제 이미 그 자리를 붕괴시키고 있고, 이 다시 한번 그 붕괴를 지금 굳히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뭐 딱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거니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와중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계속 위쪽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뭐 딱히 드릴 이야기가 오고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골 때리는 거죠. 가는 놈만 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. 물론 삼성전자도 가고 있죠. 아래쪽으로 가서 문제지. 하여튼 가는 놈들이 끈질기게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.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시장 방향성이 좋은데, 이 덩치 큰 두 놈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하죠. 좀 더럽죠.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갭상승이 좀 크긴 컸네요. 그죠? 갭상승이 좀 네, 조금 컸던 편인 것 같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긴 음봉이 내려와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떤 지지력 혹은 뭐 매수세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.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, 지금 이제 어떤 지지선은 어디겠어요? 뭐 대략적으로 308 정도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 되겠죠. 왜냐면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04에서 308 정도 되는 자리가 전저점으로서의 코스피 의미 있는 자리인데, 308 자리는 어떤 박스권 상단 자리니까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될 거고요. 박스권 하단 자리도 어떤 뭐 지지선이 될 수가 있죠. 하여튼 지금 주가가 요 위에 있으니까 둘 다 지지선입니다. 일단 당장 308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점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이렇게 마감하면은 지지력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. 코스닥 150은 저기 중요한 저항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1100짜리 저항 테스트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하여튼 미국 증시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한 거지, 한국 증시에는 아직 뭐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 갭 하락 출발해가지고 양봉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참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갭 하락 출발하면은 이 저점 매수다 이러면서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 버리는 거고, 통상적인 경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갭 상승 출발해 버리면은 야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 이러면서 하락할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, 증시가 계속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. 이게 갭상승하면 오히려 이게 반등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갭상승하면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좀 돌리려면은 오히려 개파락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되돌리고,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되돌리고,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몇 번 되돌리면은 이러면서 이런 불안한 과정 속에서 지지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긴 하거든요.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참고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최근에 계속 보시면 그 코스피가 약간 개파락 출발한 게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. 그 전까지는 대부분 뭐 갭상승했다 밀리고 이랬는데, 최근 들어서 개파락 출발했다가 밀리고 개파락 출발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. 이 개파락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게 이게 오히려 이 증시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, 하여튼 이 개파락이 이런 자리에서 좀 많이 나오면은
안 좋은 거죠. 오히려 갭 상승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모습이 하방 보시는 분들께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,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, 언젠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되면은 이 차분하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. 그때부터 막 되면은 이제 갭상승 출발하는 날이 많아질 거거든요. 갭상승 출발하면 아침부터 싱글벙글하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인상 쓰고 좀 자세히 좀 잘 봐야 되는,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앞으로는요.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. 원달러 환율이 갭상승 출발해서 막 하루에 막 15원, 막 20원씩 더 올라 버리면은,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상승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. 이 증시 하락할 때도 하락하고 있는데 개파락 출발해서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막 추가로 1% 2%씩 더 빠져버리면, 그럼 이제 그런 데서 하락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돼 버리는 겁니다. 통상적으로 그렇더라고요. 꼭 그런 건 아닌데,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.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요. 하여튼 미국장은 정상적으로 하니까 저는,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